집중토론 신지호, 정은혜 전 국회의원과 여야 총선 상황을 비롯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총선 2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 가지 총선 악재들이 동시에 이제 뭐 분출되면서 총선 전국도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종섭 대사,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발언 논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특히 저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시 이제 들어와야 된다, 즉시 소환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뭐 공수처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대다수의 언론 보도가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한 의견 차를 보이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게 뭐죠?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라. 공수처가 소환하면 거기에 호응해서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하라. 그러니까 즉각 소환이 돼야지 즉각 귀국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환 없이 무조건 귀국해야 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소환도 안 했는데 귀국하라는 것은 아니 그 이전에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서 소환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가서 자진 출석해갖고 뭐 하니까 뭐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하면은 갔지만 그 공수처가 지금 즉각 소환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 같은 얘기다. 같은 얘기입니다. 소환하면 즉시 들어와야 되고 그럼요. 소환하지 않으면 소환하지도 않는데 지금 대사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 그럼 여기 한국 들어와서 뭐 하죠? 공수처에서 불려줄 때까지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비슷한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소환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임명을 저는 철회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용산의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비례대표 후보님들과 함께 용산에 가서 이제 철회 기자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지금 보면 보수층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오랜 시간 지지하셨던 분들조차도 이거 빨리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 임명 이런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그 해병대 의원이 순직한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된 그런 사건이었고 국민들의 공분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 전까지는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소리가 잡음이 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후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저는 하루속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주현께서는 이제 그 윤한 갈등이 없다 이제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또 이제 조명하는 부분이 어제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35명의 비례 명단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제 저 친윤계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 권성동 의원이 친한동훈 공천이다, 호남 홀대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자 오늘 장동영 사무총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비례 명단과 관련해서는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 재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보면은 호남을 당선권의 4분의 1 정도 배려하도록 저희 당의 당원 단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선권은 한 몇 번까지? 근데 지금 호남 몫으로 나온 게 당선권 20번 바깥이에요. 지난번 선거 때 19번까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보면은 20명으로 보고. 근데 호남이 22번, 뭐 24번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 또 24번을 배정받은 주기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사퇴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호남이기 때문에 또 우대하자 뭐 꼭 그것만 아닌 게
그 호남에서 보수정당 활동하는 게 얼마나 엄혹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들은 장기간 그걸 예.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기여도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보고요. 일부 그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분들 중에는 이분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하는 좀 그 의아스러운 그또 있고 예. 또 가까운 그 과거에 소속해 있던 그 공직자로서 그 공직 부서에서 징계를 받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검증 실패가 좀 미흡이 있었던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정은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국민의 비례 공천. 네, 예. 저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광주 지역 또 호남 지역을 홀대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비례대표 24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벌써 상징적인 인물이 3명이나 지금 배치가 비례대표 순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권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뭐 고향까지 다 한번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 출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는 비례대표 후보로서 또 순번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비례대표 후보로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정말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민주연합은 홀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나아갈 것이고 당신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 미래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제 1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 여성 변호사이시고 또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네. 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특히 호남 또 광주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홀대라는 측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당장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재조정 과정에서 또 상당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순번이 누군가가 앞으로 오면 누군가는 좀 뭐 뒤로 가고 이렇게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후보 등록이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1일, 22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황상무 수석의 발언 논란 이 네. 부분도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여당 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속한 거취 정리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좀 거취를 이제 결단을 검토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기류가 조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을 빌미로 해서 언론관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좀 풀어야 된다고 예,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예. 뭐 비공식 간담회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 비슷하게 한 건데 예. 이렇게까지 뭐 될 문제냐 하는 뭐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저는 여하튼 농담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발언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당사자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건 이제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자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만 일반론을 얘기를 했을 뿐이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얘기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의 뭐 조직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기보다는 황상무 수석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탈이다. 네. 예. 자, 정은혜, 예. 그 정치를 하다 보면 말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 이후에 그 태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이라는 것이 뭐 이런 비공개적인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 말의 단어의 범위가 그런가라고 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말을 했을 때의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은데 충분히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과를 했다고 지금 느끼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입틀막이 아니라 칼틀막이다 뭐 이런 좀 표현까지 썼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그 분이 했던 말 자체도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담기가 방송에서도 어려울 정도의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는
사과는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저는 경질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질까지도 해야 된다. 예. 자, 좀 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이제 양자 그 최종 결선으로 지금 승부를 이제 가리게 된 강북 의뢰 공천 결과가 오늘 저녁 6시 반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감산 30%,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는 플러스 여성 신인 플러스 25% 이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박 의원이 이기려면 64.2%의 득표를 기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예상은 뭐 상당히 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공천 시스템 가지고 장난을 친 흑역사,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북을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데 엉뚱하게 전국 권리당원 70%, 권리당원 투표를 7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하고 했을 때 그 당시가 권리당원 강북을의 권리당원 투표 50%, 또 강북을의 일반 유권자 50%. 근데 이제 양쪽 다 박용진 의원이 조금씩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 10%, 30% 감산 때문에 이제 뒤집힌 건데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강북을의 권리당원에서도 박용진이 정봉주를 이겼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예 그 전국 권리당원 70%라고 하는, 근데 전국 권리당원의 최대 그룹이 이른바 개딸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개딸 공천을 주겠다. 개딸 공천을 주겠다. 그래서 뭐 그 이미 정해진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이 공천 가지고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을 친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결과는 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일단 뭐 거의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종의 뭐 답정너 경선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북을 경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그 이번에 모든 지역의 경선 과정을 이제 여당과 야당을 다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한 번도 당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제가 당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솔로몬의 선택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한 아이를 놓고 친엄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세 지역이 있고 열세 지역이 있고 경합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북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세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런 우세 지역 같은 경우는 곧 공천이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오히려 그 당내의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후에 우리 당이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정봉주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흐름들이 이어나가긴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만약에 이 지역을 지금 뭐 당원 100%라고 한다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던 신인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더 불합리한 그런 경쟁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원팀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정치라는 것이 당장 이번 선거 내 앞에 지금 이겨야 돼라고 생각하면 정말 조급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그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치사에서 상당히 흑역사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어쨌든 뭐 오늘 당원들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 유권자의 선택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볼 선거구 강북을 선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양문석 예비 후보 논란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과거 논란 발언들이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공천 철회는 이제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발언은 지나쳤지만 뭐 사과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될까요? 이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의 이 공천의 도덕적 기준 이게 얼마나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가가 드러나는데 장혜찬 후보의 경우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도 정계에 입문하지도 않은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 그런 발언을 가지고 공천 취소를 했는데 이 양문석 후보는 이거 최근 얘기거든요. 최근 얘기고 또 지금 뭐 본인이 그 당선
되겠다고 찾아간 지역구 안산에 대해서도 안산은 지저분한 곳이다. 장난질을 잘하는 곳이다. 예. 지역구 폄하까지 한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높이 추앙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그런 예. 지역구 지저분한 곳에 가서 왜 본인이 배지를 달라고 하는지 앞뒤 안 맞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으면 그 얘기는 그만하자, 예. 덮고 가자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그 도덕적 기준 잣대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최종적으로 국민 판단에 맡기자는 것은 뭐 이대로 그냥 가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좀 상황인데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양당이 막말이라는 것 그리고 막말의 기준 같은 것도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가 막말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예. 국민의 여론이 어디까지 안 좋은 건지 어디까지가 또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양문석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었고 또 타 후보들 특히 뭐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뭐 비하라든지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게 정치인의 태도가 또 정치인의 말이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이제 이해찬 지금 그 선대위원장님도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또 저는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좀 후보직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막말 논란 관련된 좀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조국 혁신당도 어제 비례 20명을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번의 박은정 전 검사,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서 이제 감찰 담당관을 맡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하는데 관여한 그런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찍어내기 감찰로 해임된 검사 이분을 이제 1번에 배치를 했고요. 2번에 조국 대표.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 한 20% 정도를 이제 받는다면 대개 한 10석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아마 당선이 상당히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았으니까 당선 확실시 됩니다. 네. 그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를 달 텐데 네. 지난 2월에 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대법원 확정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 똑같은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속되지 않은 그런 그 항소심 징역 2년 선고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그 틈을 이용해 갖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 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요.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상임위를 법사위로 선택하지 않을까. 네.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춰보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일신의 그걸 위한 도구로 예. 방편으로 이용되고 또 이제 1심에서 방탄? 그걸 위한 도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예. 자신의 그 방탄 사법적인 방탄막을 치기 위한 예. 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는데 예. 이분도 8번이니까 당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 이분도 당선되고 나서 항소심 최대한 늦추고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늦추고 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알겠습니다. 늦추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이거는 예. 민주주의를 완전히 우롱하고 사실상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이른바 이제 돌풍 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제가 사실 4년 전에도 더불어시민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는데요. 네. 그때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열린민주당이랑 막 경쟁을 한다고 처음에 굉장히 좀 위기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열린민주당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높았고 네. 특히 그 안에는 또 셀럽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더불어시민당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조국혁신당은 단과 학원이다. 어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검찰 그런 특화된 학원이고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종합 학원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민생이라든지 예, 뭐 한반도 평화라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주의까지 다 이렇게 좀 포괄하는 정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들은 예. 자신의 어떤 특정한 것보다 어떤 스페셜한 것보다는 좀 제너럴하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운명 이번 또 총선에서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